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공인노무사 민법을 맡게 된 송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이제 바뀌잖아요. 뭐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닌데 이제 문항수가 늘어나는 점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두려움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문항수가 늘어났다는 점은 보통 이제 해마다 나오는 그런 기출 문제에서 이제 2년, 3년치에 나오는 뭐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영역이 이제 해마다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먼저 그 문항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민총하고 채총하고 채권 강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보통 12문제, 어떨 경우 13문제 나온 경우도 있는데 13문제는 그때 한 최근에 들어서 뭐 한 번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이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문제에서 7문제, 여기서 6문제, 7문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40문제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이제 18에서 20문제 그다음에 11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여기서 그냥 둘이 합쳐서 20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수험가에서는 되게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저는 그 40문제로 해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직 그 문제는 지금 작업 중인데, 이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에다가 다른 그 각종 시험에 있는 그 기출 문제하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진도에 맞춰서 40문제를 이제 풀고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잠깐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우선 또 학생들이 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너무 이제 문항수가 늘어나는 점에서 겁을 먹고 있어서 그 겁을 갖다가 해소하는 거. 물론 이제 25문제가 에서 이제 40문제로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양이 좀 늘어나는 것도 좀 있죠. 뭐 그것도 뭐 무시 못할 거고 하는데 너무 겁먹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저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그 카페에다가 이제 하든지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기출 지문 이렇게 OX 해가지고도 좀 올릴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개년, 5개년 기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연도별로 제가 강의를 한번 쭉 할 겁니다. 네, 강의를 쭉 해서 이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도 진도별 모의고사 좀 이렇게 같이 하시면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기본 강의를 좀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20회다 보니까 좀 길어요. 예,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특히 이제 민총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확 돼요, 이렇게. 근데 그때 너무 좀 지치지 않았으면 예, 체력 관리도 좀 해주시고 또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수험생들이 좀 피곤할 텐데 예, 그런 부분도 좀 그 몸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겠다라는 말씀 예, 부탁드리고 이제 예, 본격적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제 민법 총칙이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당사자라고 이제 불리우는 뭐 주체 이렇게 불리우는 영역이 이제 갑과 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갑과 을이 우리가 보통 이제 편의점이나 어떤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렇게 뭐 물건을 살 때 이게 청약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딱 그 매대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보통 이 청약이라고 보통 의사표시라고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러한 청약의 의사표시에다가 여기 있는 편의점에서 승낙을 하면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 파트는 나중에 그 채권 파트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와 같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런 기본 구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여기 있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주체 이렇게 해줘. 주체. 저 소송법상으로 넘어가면은 뭐 소송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당사자 이 표현도 좀 씁니다. 네. 당사자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면 이러한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갖다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개별주의를 취하느냐 아니면은 일반주의를 취하느냐 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뒤에 가면 좀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태아한테 인정되는 권리 능력이 불상유인 이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상속 유증 인지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태아가 좀 크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 미성년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 미성년자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 사회에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사회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좀 계십니다. 가장 예를 들자면은 이제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이렇게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못하게끔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사람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 환자예요. 사리 판단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 부분보다 조금 상태가 조금 더 낮은 그 사람을 갖다가 피안정 후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 있는 요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 능력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한 능력자. 물론 여기에 이제 제한 능력자 외에도 이제 비특정 후견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성년자로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 두 사람은 성년인 경우에 어른인 경우에 19세 이제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좀 더 크게 보시면 여기 있는 주체에 대해서 주체는 인이에요. 인. 사람인. 이 사람인인데 지금 제가 잠깐 언급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연인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인. 여기서 태압도. 그래서 이 자연인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법인이 나옵니다. 법인. 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리하고 비영리로 나누어집니다. 영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식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상법에서 이제 회사를 인정할 때는 한명회사 합작,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5개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 영역이냐면 상법이에요. 상법의 영역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언급되는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법인이 나오는데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가 아닌 거죠. 영리라는 거는 뭐예요? 영리라는 건 이윤을 추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 구성원, 예를 들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익을 갖다가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분배는 아니더라도 이익은 추가하지만 분배를 하지 않는 그걸 갖다가 이제 비영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비영리 법인에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으로 나눠집니다. 사단법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체육회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사원에 대해서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해서 사단법인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재단법인. 여기 있는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을 해가지고 법인을 갖다가 세우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학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재단법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면은 권리 능력이 부여가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 하듯이 등기를 해야만이 권리 능력이 이제 부여되는 건데, 등기를 하지 못한 비법인 사단하고 재단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단은 주로 언급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 그 수험법인 내에서는. 근데 이제 그 사단에서는 이제 교회나 종중, 이게 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비법인 사단까지 좀 이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종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체를 갖다가 좀 배우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자연인이라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좀 더 자라고 이제 어른이 되고 이와 같은 것도 하지만은 출생을 했으면은 뭐도 해요? 사망도 하는 거죠. 이 사망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권리 능력을 상실합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 사망이 좀 애매모호한 상황도 좀 있어요. 이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생사불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할 때 우리는 또 실종 선고라는 걸 배우고, 그 이전에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라는 걸 배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내가 어떤 유학을 떠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유학을 떠났을 때 거기에 있는 재산,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으로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유학을 했는데, 그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는 이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이걸 갖다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인에 관한 순서는 태아, 미성년자, 비성년 후기인, 피한정 후기인, 그 다음에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실종 선고를 배우면, 그 다음에 법인에 가서 법인에서 이거는 빼고 여기 있는 비영리 법인에서 하나씩 해서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은 비법인, 사단하고 이제 그 종중하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제한능력자에서는 보통 여기 아니면 여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여기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범위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제한능력자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이 파트에서. 그 다음에 법인은 여기에 대해서 법인은 항상 뭐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법인에 관련돼서도 이제 중요한 논점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35조에 관련된 35조에 관련된 거, 이거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법인의 기관, 기관에 대해서 이제 또 보셔야 되고,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난다면은 법인에 대한 일반론 하고, 아니면은 이제 해산 소멸, 그러니까 해산 청산, 이 정도까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종중에서도 비법인 사단에서도 종중이나 교회에서 이게 한 문제 나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이렇게 해서 한 3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법률행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법률행위는 제일 이제 논점이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관련된 걸 좀 배워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있는 청약이나 승낙이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이와 같은 순서로 보통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이게 자연적 해석에 관련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좀 가끔 나오고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서 이제 규범적 해석으로 가고 요 각각에 있는 판례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이제 성립요건 뭐 이런 건데 그거는 뭐 넘어가고 효력요건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물론 그 전에 이제 강행법규가 있습니다. 예, 강행법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는 각각 판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건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민총에서 틀린다 그러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이거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내용이고 결론을 갖다 딱딱딱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부 다 판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이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뭐 법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103조. 103조에 관련돼서 이제 왜 부당이득 반환은 뭐하고 이제 불법이익 급여.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분한테 어려울 건데 그거 하나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쉬워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판례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다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의사표시,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끝나고 나면은 여기 있는 의사표시, 이게 청약이나 승낙이라는 여기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흠이 있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물건 거래하고 이런 부분에서 흠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약간의 흠이 있다, 뭐 하자가 있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해서 첫 번째가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8조 통정의 표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0조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의사표시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다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비진입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유효입니다.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게 107조 1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유효, 단서에서 무효 이렇게 되고요. 통정의 표시 같은 경우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좀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갑과 을 사이에 여기 A라는 채권자가 있는데 여기에 갑과 있는데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근데 이 채무자가 자신이 여기에서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재산을 이쪽에다 넘기는 거죠. 뭐 친구한테 부동산을 갖다가 넘기는 거든. 그래서 제기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재산을 도피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통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너가 좀 여기 있는 그 재산을 갖다 네 명의로 좀 해놓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때 여기는 갖다가 통정의 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통정의 표시에 대한 무효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착오라는 게 뭐냐? 착오라는 게 여기가 건물이 여기서 땅을 하나 사려고 해요. 여기서 땅을 사려고 이 부분을 사려고 하죠. 이쪽에 도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로 옆에 이와 같은 건물을 사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런데 도로가 이쪽에 나버렸어요. 네. 그랬을 때 이 내용 여기 있는 토지의 사용을 갖다가 나 이거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착오에 의한 표시는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기는 여러분들 좀 아시죠? 사기는 이제 기망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고 형법상 내용이긴 한데 어찌됐든 사기에서는 기망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강박이라는 건 일종의 협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인 안 해? 하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 취소가 됩니다. 취소. 그래서 별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좀 처음 공부하시면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유무치치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유무치치. 예, 이것도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뒤에서 이제 무효하고 취소를 좀 배울 텐데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 누구든지 주장이 가능함 걸 얘기하고 취소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유효에서 출발하는데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취소권을 갖다가 행사를 하면 그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요건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비징 의사표시,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인데 여기 있는 통정의 표시에 관련돼서는 제3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생략을 했는데 보통 그 108조 2항, 뭐 107조 2항, 뭐 109조 2항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의의 제3자가 누구이냐가 여기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좀 어렵게 나오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다가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진의 의사표시는 진의의 의미. 요게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직의 의사표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했던 107조 1항 단서에서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이거 판례입니다. 법 조문은 뭐 다 알 걸로 생각해서 잘 안 나오고 요거 정도만 가끔씩 언급될 수는 있는데 잘은 안 나오고 여기 있는 제3자도 주로 이제 판례를 가지고 나오고요. 착오에 관련돼서 착오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뭐 그래서 이제 그 중요 부분.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가면은 이제 동기의 착오. 여기와 관련된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 이것도 역시 이제 판례가 주로 많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도 이제 비중을 좀 따진다 라고 한다면은 요게 제일 좀 더 기출이 더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 사실 3자에 관련된 거 중요 부분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관련된 판례를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단계로 좀 더 넘어가면 지금은 여기 제가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것은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인데 한 명이 더 나와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여기 있는 병이라는 대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대리인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리인.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그러고 을이라는 사람을 갖다 대리인이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병을 갖다 상대방 이렇게 보통 이래요. 그래서 요 세 명이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이제 두 당사자가 두 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명이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 대리의 삼명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대리의 삼명관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갑이 본인이 대리인한테 뭐를 하느냐? 숙권행위를 합니다. 권한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대리 권한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가 해야 될 법률 행위, 계약을 내가 해야 될 계약을 갖다가 누가 대신한다? 여기 있는 대리인이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 대리행위가 이루어져서 어떤 계약이 성립했다 한다면은 여기 있는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 여기 있는 본인한테 기속한다라고 해서 이 파트가 이제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권행위, 그래서 대리권의 권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네. 수권행위 권한을 줄 때 어디까지 대리인한테 권한을 줘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대리 권한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은 보존,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죠. 여기는 대리행위. 그래서 앞서 여기 있는 비진입,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여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 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있는 법률행위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하자를 누구의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논점이 좀 나오죠.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이제 본인에게 기속을 하게 돼서 이 본인이 어떤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한다면은 부동산을 넘겨줘야 될 의무,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 이전에 여기 대리인이 또 자기가 뭐를 하느냐, 정의라는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복할 복자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대리인의 정의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요 문구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요거 시험 바꿔가지고 잘 내니까 요 복대리인의 내용, 여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요 간단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의 일반론과 그 다음에 복대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좀 잘 나오는 영역이 이제 무권 대리입니다. 요 대리인이 권한이 없어요. 무권 대리예요. 권한이 없어요. 나한테 권한이 없는데 얘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하지 않는데 외관의 작출 책임, 여기 있는 본인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리권을 준 것과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든지, 대리권을 줬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거라든지, 아니면 전에 대리권을 줬었는데 그 대리권이 끝났어요. 대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 이제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해가지고 요 목권 대리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표현 대리고, 방금 제가 언급한 게 표현 대리고, 그 다음에 이 표현 대리를 제외한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 125조에서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한 표현 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 대리, 129조에서는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표현 대리 해서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이 여기 있는 126조. 네. 여기에 대한 관련된 판례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 대리가 아닌, 표현 대리를 제외한 무권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법률 효과에 관련해서 이제 추인, 철회 뭐 이런 부분까지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대리인이 내가 본인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갖다가 대리 권한이 있다는 걸 이제 증명을 못하거나, 그 다음에 이상 이행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요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죠.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있어요. 그래서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추인, 철회. 근데 추인이 좀 더 높고, 이 철회는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이렇게 사례를 엮어가지고 나오면은 꽤 어렵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논점이 어디 있다라는 것 갖다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뒤에 가면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뒤에까지 뺀다고 그래서 진도 뭐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사실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확 올리는 방법은 사례 문제입니다. 이게 사례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사례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에 대해서 사례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실종 선고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거기보다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가장 사례로 잘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쭉 오다 보면은 이제 대리에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 대리에서 요게 이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죠. 요 부분이. 여기는 좀 경우의 수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좀 야기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대리까지 끝나게 되면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무효하고 취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무효하고 취소. 그래서 무효하고 여기 지금 언급했던 무효하고 취소가 나오는데, 무효하고 취소를 배우게 되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 발생이 하지 않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 취소는 일단 유효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을 갖다가 행사를 하면 이때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우리 민총에서 나오는 취소 원인은 크게 첫 번째,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가.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착오하고 사기 강박. 이게 이제 민총에서는 착오의 취소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효에 되는 것은 첫 번째, 의사 무능력자가 나옵니다. 행위 무능력자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약간의 좀 표현이 좀 왜곡해서 듣지 마시고요. 흔히 말하는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은 이제 제가 앞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그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불능은 말 그대로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이제 무효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103조, 그 다음에 104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 이거 다 무효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비진의 의사표시의 단서조항. 단서 같은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영역과,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같은 경우, 여기 통정의 표시 같은 경우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대적 무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 무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비진의사 표시나 통정의 표시 같은 경우는 그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무효로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다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무효를 좀 배우는데 그 중간에 또 뭐가 나오느냐? 전부 무효하고 또 일부 무효가 나옵니다. 전부 무효하고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유동적 무효라는 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아직 무효는 무효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무효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어떤 토지를 갖다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요건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허가예요. 허가. 관할관청의 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그린벨트 지역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가끔씩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해버리면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는 이게 빌딩을 갖다가 수시로 매각을 해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거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다가 걸어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본사가 그 회사가 거기 있는 그 빌딩 주인이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걸 갖다 요건으로 걸기도 하죠. 그래서 허가를 받게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게 또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무효의 일반론,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뭐 이런 거. 근데 무효 파트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 싶으면은 요 유동적 무효를 가지고 사례를 내지는 여기가 이제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물권 쪽하고도 좀 연결은 되지만은 좀 깊게 들어가면 계약적인 관련 내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이제 민법 총칙이 끝나고 나면은 계약 총론, 아니 저기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나올 때 그 계약 관련된 내용이 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유동적 무효가 나오게 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취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취소 원인이 있으면은 취소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그 소급해서 이제 무효로 만드는 건데 여기 있는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일부 취소도 나오기도 하고 취소권의 일반적인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추인이 나옵니다. 추인. 그다음에 이제 소급해서 이제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이때 이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즉 부당이득 반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 뭐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요게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미성년자하고 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취소권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무효하고 취소해서 이제 문제가 늘어났다 한다면 각각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통틀어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효하고 취소가 이제 끝나게 되면 조건과 기한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걸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부관 있죠. 부관. 계약을 했다가 조건을 계약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증여의 의사표시로서 조건을 얘기를 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증여거든요. 합격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시험에 합격하면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아파트를 사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증여입니다. 하나에 더 붙은 거죠. 조건이라는. 그래서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 아파트를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조건인데 여기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에서 이제 법 조문을 가지고 좀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정유라는 걸 갖다가 시험장 가면은 좀 반드시 적어놔라. 우리가 보통 시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뭐 수험번호 쓰고 막 그 다음에 이름 쓰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 시험지에다가 그거 쓰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들어가자마자 이건 써놓으세요.
기정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유효고 기성 조건이 이제 해지 조건이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 또 이제 불능 조건이 이제 정지 조건이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불능 조건이 해지 조건이 되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 해서 막 바꿔서 내가지고 요거 하나는 꼭 써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2023년 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여기 있는 기간 여기 있는 이게 날짜 요걸 갖다가 시기 종기 해서 여기 있는 사유를 갖다가 기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가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 판례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에서 요 판례가 나오는데 요 판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기한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게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늘어난다면은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이 끝나면은 기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간. 이거는 날짜를 계산해야 돼요. 뭐 시분초, 뭐 즉시, 그 다음에 뭐 일월주, 뭐 그래서 그에 관련된 그 법 조문을 좀 알아야 되고 요일 계산하는 날짜 계산하는 게 좀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가락으로 하든지 거기 쓰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단이라든지 뭐 월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수학을 좀 하실 줄 아는 숫자에 대한 그 감각이 있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법학을 좀 하시는 분들이 숫자에 좀 둔해요. 숫자에 좀 둔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막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며칠이면 이렇게 그려가지고도 하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요 기간 단순하지만은 자칫 실수하면은 이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대망의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나옵니다. 소멸시효. 제가 볼 때는 소멸시효가 보통 1년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늘어난다면 이거는 100%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소멸시효. 여기는 소멸시효가 다른 각종 시험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우리 그 노무사 시험에서는 좀 비중이 낮아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1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그만큼 이제 어르신 그 다운그레이드 뭐 비중이 조금 낮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에서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멸시효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제척기간하고 비교되는 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거, 뭐 형성권이라든지 취소권이라든지 해지권이라든지 일방예약 완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제척기간을 갖다가 관련된 판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과거 같았으면은 이 소멸시효도 약간의 소송법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중을 좀 낮춰가지고 좀 강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20문제 가까이로 늘어나는 걸로 본다면은 요 소멸시효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은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갖다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대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효력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 갖다가 소멸시효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법은 우리 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취득시효라는 거 있어요. 취득시효라는 것은 이것 마찬가지로 시간의 효력에 의해서 권리를 갖다가 얻는 걸 갖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얻는 거지만 여기 소멸시효는 이제 권리가 사라지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멸시효가 제척기간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중단하고 정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중단하고 정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법률관계를 갖다가 조속히 확정을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단이나 정지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근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중단이나 정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정지는 그냥 법 조문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법 조문 정도. 그래서 여기는 법 조문만 체크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소멸시효에서 여기서 중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죠. 청구를 한다든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와 같은 게 이제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관련된 판례, 특히 여기 있는 청구, 판례, 응소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죠. 네, 주로.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이전에 이제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에 대해서 얼추 이제 비교하고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나오죠. 뭐 물권적 청구권 그거는 이제 소유권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이죠. 이 채권인데 기본적으로 채권은 10년이에요. 물론 이제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하고 지역권 같은 경우 2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것도 이제 가끔 언급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3년하고 1년짜리들이 있어요. 이 3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 수임료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1년 같은 경우는 유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음식료 채권이라든지 그 호텔에서 했던 숙박을 했을 때 숙박료라든지 이런 거는 1년이 지나면은 이제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요 전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우리도 이제 노무사 우리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전문가라고 이제 보시는데 세무사였어요 세무사. 세무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들의 어떤 그 채권 그러니까 수임 뭐 기장 뭐 이런 걸 했었을 때 그거는 10년이에요 10년. 요게 최근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전문가다 유흥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게 채권이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외우려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걸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잡은 거죠. 뭐 의사의 그 수술 의료비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요 세무사가 10년이에요 10년. 여기 아마 톡 하고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판례가.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한번 기출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 좀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중단하고 정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소멸시효 완성이 되면은 시효에 관한 이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A라는 채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도과가 된 거예요. 여기가 채권자고 여기가 채무자였을 때 10년이 도과가 됐다라고 했으면은 이 채권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효과. 예, 그래서 A 채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 사람은 뭐겠어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또 이 을이라는 채무자는 또 그런 거는 있죠. 아, 내가 빚지고 어떻게 살아? 빚지고는 도저히 못 살아. 이미 채권이 10년이 도과가 돼서 시효가 완성돼서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돈을 갚을 의무는 없지만 내가 이 이익 포기할게 하면서 소멸시효와 그 이익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소멸시효 완성 파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민법 총칙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건데 하나가 좀 빠져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민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법 조문이 1118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118조만으로 민사에 관한 걸 갖다가 다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제어를 할 수 있느냐, 규제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봤을 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걸 갖다가 모든 걸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1118조까지 되어 있는 민법의 규정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공백을 메꾸는 거죠. 그래서 민법 2조에서 신의칙이 1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게 2조 2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신의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이 모순행위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요게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판례를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판례. 일단 먼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서 요 남용이라는 단어가 우리 민총에서 두어 번 정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권리남용하고 그 다음에 그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 그러니까 대표권 남용 같은 경우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는데 대리권을 갖다가 남용.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남자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권한이 있어요, 일단.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는 거에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거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판례를 갖다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그 우리 신의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강연법규 위반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신의칙이 적용이 돼버리면 그 모순행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신의칙이 적용이 돼버리면 해당 조항이 이제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판례가 있어요. 이제 투자수익 보장 약정에 관련된 거하고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파트에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될 제5조 법정 대리인의 그 동의 없이 한 법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나오는 판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는 판례가 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오늘 중으로 지금 여기 신의칙하고 권리남용은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는 각자의 판례인데 여기에서 어떤 법리를 갖다가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것도 판례가 판례의 결과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의칙하고 권리남용 금지 원칙 2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권리의 이제 종류에서 이제 그 형성권이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죠. 일반적인 거는 잘 안 나오고 이 형성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좀 보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 있는 내용도 이제 다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형성권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뭐 시험 보는데 큰 지장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쭉 개괄적으로 한 게 이제 민법 총칙에 관련된 184조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논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기출을 갖다가 바탕으로 얘기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입니다. 여러분들이 40문제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다른 걸 새로운 걸 봐야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범위를 늘리지 마세요. 영역을. 교과서 내용하고 거기에 있는 기출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40문제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겁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매년 나오는 그 영역에서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게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출을 갖다가 좀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말요. 영역을 넓히는 것은 저는 진짜 비춥니다.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할 때 여기 있는 기출의 범위 내에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넓히는 게 진짜 좋은 공부 방법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수업 늘어납니다. 특히나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60점이 이제 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보험법이 제일 어렵게 나올 것 같고, 예, 노동법하고 뭐 민법도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겠죠. 노동법은 뭐 그렇게 뭐 어렵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보험법이 제일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영역이 제일 많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것에서 계속 반복되다가 확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민법은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했던 거 반복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선택을 하십시오.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저도 그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출을 갖다가 먼저 5개년 제가 그 특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그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은 객관식 들어갈 때 그 사이에 이제 그 객관식 들어갈 때도 제가 이 객관식 문제, 사실 문제 앞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 문제를 진행을 할 때 그 사실 문제를 다 푸기보다는 지금 제가 지금 그 요약 정리,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기본서를 다 볼 시간, 그 기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 그 시험 보시면 시험을 보게 되면 그 문제 이제 중요한 부분 체크해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 80점 이상은 맞는 거는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걸 하고,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 민총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어디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